요게 흔히 얘기하는 떴다방 얘기하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지 없이 옮겨 다니다 그러면 그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가죠.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뒤에 나오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밑줄 긋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색 바탕 박스가 있어요. 13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긋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노원구에다 사무실을 둔다 그랬을 때 노원구에 등록하면 노원구에 사무실이 있어야 돼. 등록은 노원구청장에 해놓고는 사무실을 저기 중랑구에 두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노원구에 사무실을 둘 때도 몇 개만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천막, 파라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안 지키면 처벌받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요. 셋째 줄에 가보시면 밑줄 긋습니다. 위반이 되면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등록 잘릴 수 있어요. 그 밑에 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나온 거. 오히려 여기는 처벌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가로 3번. 사무실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 서류가 5개 있어요. 5개. 중개업소에 가시면 이제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중에 박스, 규칙 제10조라고 하는 박스 있죠. 회색 바탕. 그 중에 1번 보시면 등록증을 걸어 놓으셔야 돼. 등록증. 손님 입장에서는 등록된 사장님인지 등록이 안 된 무등록인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라. 걸어둬라. 요거 하나고. 자, 두 번째 것은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할 때는 요율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 요율에다가 요율 및 한도액 표자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우리끼리는 요율표다. 이 사무실에 요율표를 걸어두게 돼 있어서 우리 이제 최근에 바뀌었죠. 요율표 자체가. 그래서 손님들도 중개보수를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부담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요율표를 걸어둬라 이렇게. 가끔은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저 아는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번에 거래를 계약을 얼마 했는데 야 중개보수 얼마 줘야 되냐 그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요율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계약한 것도 5.9억이니까 5억 9천이거든요. 조례표를 보니까 0.3%인가 그렇더라고. 전세가 월세가 전세죠. 그러면 이거 한 180만 원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지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뭐 그냥 뭐 그 조례표를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암기할 필요도 없고 왜 저한테 암기를 강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요율표다. 심지어는 제 동생도 전화해가지고 형 이거 얼마야? 복비 얼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모르지 기다려봐. 들어가서 보고 가르쳐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하게 되는 건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 정도 복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지를 갖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걸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걸어놓을 게 자격증 걸어놓으셔야 돼요. 자격증. 빛나는 자격증. 이렇게. 그 자격증은 사장님 것도 걸지만 누구 것도 걸어야 돼? 소공 것도 걸어야 돼. 소공 것도.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증 있는 직원들은 다 걸어야 됩니다. 거기가.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부동산 사장님인데 우리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자격증을 갖다가 저 사본을 갖고 와서 걸으라고 한다. 그 사본 걸어도 되냐? 이게 질문 내용이에요. 좀 오래전에요. 한 7, 8년 전이지.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제가 7, 8년 전 그러면 한 10년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기억이 얼마 안 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진짜 따져보면 더 길더라고요. 10년 더 될 수 있지. 근데 그때 당시 법에는 자격증을 개시하라 이렇게만 딱 돼 있고 원본, 사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신 분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어떻게 땄죠? 천신만고 그때 딴 거야. 근데 자격증을 사무실에 걸어놓게 되면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혹시 누가 가져가서 또 못된 짓 할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복사본을 준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복사본 걸어도 되느냐? 그때는 이제 법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 이건 의미로 봤을 때는 원본을 걸어야죠. 원본 걸어놔도 뭐 보라는 얘기지 그것 갖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게시한다고 그 뒤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면 X 사본을 거는 게 아니고 뭘 거래요? 원본. 그 다음에 4번 보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돼 있죠. 요게 보증이란 글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끝에 서류라고 나오죠. 서류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끼리는 보증 서류를 건다 이렇게 하셔야 돼. 보증 서류. 보증 서류.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회사 그 보험 증서 있죠? 그걸 걸어놨고. 근데 이제 협회 공제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제. 협회가 뭐냐면 공제. 공제 증서를 걸어놓은 데도 많고. 근데 살짝 서울보증보험이 몇만 원 싸요. 몇만 원 싸. 서울보증보험을 걸어놨고. 공제 증서 걸어놓은 데도 있고. 이게 보증서류입니다. 보증서류. 앞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얘가 이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보면 사업자 등록증 걸어놔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 건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개시 이렇게 되죠. 이게 5번이 없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놔야 되겠다. 5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사무실에다가 실무교육 수료증 있잖아요. 실무교육 수료증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실무교육 수료증을 걸면 돼요, 안 돼요? 걸어놓으면. 괜찮아요. 뭐라고 안 그래요? 졸업증명서 걸어놓으면. 졸업증명서 건 사람이 있거든. 졸업증명서를 걸어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걸어놔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걸든지 말든지예요. 그렇지만 막 좀 금딱지 같은 거 좀 많이 걸어놓으면 좋잖아. 응? 그죠? 병원 가도 우리 이제 병원 가면 기다릴 시간이 많잖아.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막 그 벽에 붙어 있는 거 좀 보잖아. 그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짧으면 볼 시간도 없는데 좀 시간 남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지. 그랬더니 막 거기 보면 무슨 영어로 된 막 무슨 외국 대학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 외국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약간 더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런 게 있잖아.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지. 좀 뭐 걸려있는 게 무슨 뭐 이런 좀 많은 걸 그러니까 좋은 거 걸어놓으면 좋지. 그러니까 뭐. 근데 최소한 요 5개는 꼭 걸어라. 이 뜻이라고요. 자, 안 걸어놓으면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얻어맞을만 할까요? 과태료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 걸면. 과태료 얻어맞을만 해요? 돈 무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과태료는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응? 과태료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아니, 벌금 말고. 벌금 한참 세고. 영업정지. 과태료보다는 영업정지가 세요. 세다고, 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정지 한 달만 당해봐도 어떻게 해? 야, 이거 한 달 동안 일 못하잖아요. 등록 취소는 어떻게 돼요? 얘보다 더 심하잖아요, 이거. 3년 동안이나 떠나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해보면 과태료는 뭐예요? 껌이야, 껌. 이 정도야. 응? 진짜 선생님 저 그냥 과태료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과태료 받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냥 이거 받는다니까? 얘보다 더 극단적인 게 하나 있는데. 자격 취소예요. 이게 자격 취소. 일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자격 취소가 되면 이건 3년 동안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시험도 3년 있다 봐야 돼. 시험도 이제 당장 못 봐. 이건 자격증 살아있어요, 여기는. 자격증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졸업하신 분들이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물어볼 때
뭐 이거 사건 얘기해주고 선생님 근데 자격은 어떻게 돼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자격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엄두는 안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지. 자격은 어떻게? 자격 취소해요? 막 이렇게 물어봐. 이게 제일 극형이야 극형. 제일 어려운 제일 무서운 거. 과태료는 그러면 과태료는 어때요? 웃으면서. 번 돈 내줘야지 뭐 이 정도는. 과태료만 받을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사무소 명칭이라고 써져 있죠. 그 가로 4번의 첫째 줄에 보면 이 사무소 명칭이 뭔데 여러분 근데? 아니고 이따 보고 사무소 명칭이 뭘까요? 이게 상호예요 상호. 상호.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지금 120페이지 가로 4번을 보고 있어요. 지금 볼 거예요. 밑줄 그을 거예요. 자, 첫째 줄부터 밑줄 그어봐요.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인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까지 밑줄 그으셨죠? 이거잖아요, 이거. 부동산 사장님은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개업 공인인사 사무소 이런 문자 아니면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일반인이 입장에서 봤을 때 상호 명칭만 딱 보고도 아 이거 부동산 사무실이구나 알 수 있게끔 두 가지 글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사장님은 이렇게. 우리 사실은 사무소 명칭 상호 그러면 이런 게 많이 떠오를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걸 지을까 그러면 상호는 보통 요거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이것도 상호죠. 이거 뒤에 것도 상호예요.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상호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이 사장님이.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사무소 명칭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태료 사유입니다 이것도. 왜 안 돼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사무소 간판에 행운 공인중개사 이렇게 크게 써져 있고 옆에 조그맣게 사무소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상호에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이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과태료. 그 다음에 황소부동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 다음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줘야 돼? 중개 이렇게. 그러니까 황소부동산 중개사무소 그건 괜찮아. 근데 황소부동산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저는 옛날에는 이게 황소부동산 여기 굉장히 뭐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 이런 거 쓰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라 저기는 똥꼬집이네 이렇게 하면서 인상 자체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야. 이 사무소 명칭을 이 상호를 짓는 게 정말 정말 잘 짓는 게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좋은 이미지도 줘야 돼. 부르기도 쉬워야 돼. 그러면서 너무 흔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딴 데하고 혼동도 안 돼야 돼. 그런 상호를 지어보세요.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야 1년 후에 끝날 거예요. 참 이게 상호 짓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짓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또 이제 거기 셋째 줄에 100만 원의 과태료라고 써져 있죠. 과태료는 웃으면 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넷째 줄에 보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으며 나왔죠 지금. 왜 쓸 수 없을까요? 부칙이라고 나온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죠 이 사람이? 그치? 저 중개업 소장님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복덕방 할아버지. 복덕방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복덕방 할아버지가 이제 부칙 조항에 나와 있는 사장님이다 이렇게 봐요. 부칙 개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옛날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게 인정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어떻게 써야 돼?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쓰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부칙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복덕방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겠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지.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할아버지가 현대공인중개사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대일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이 대일인데. 응? 제가 대일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쓴 거예요. 대일 이렇게 하잖아. 대일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부동산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원래 할아버지 명칭이 사실은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그래서 상호에 이런 걸 많이 들어갔어. 과거에 썼었죠. 그럼 대일 부동산 중개인, 오케이. 이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기 이제 사장님인데, JK 부동산, 아까 안 된다고 한 거, 안 했구나. 자, JK 부동산 컨설팅 중개 사무소 이렇게 썼어요. 상호가 이렇게 길어. JK 뭐 좀 멋져 보이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지. 여기 보면 부동산이란 말이 있고 그 뒤에 뭐예요? 중개란 말이 있죠?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말 들어가도 괜찮아. 이 영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세계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요 중개가 빠져 있잖아, 중간에. 사무소란 말을 살리려면 앞에가 뭐가 와야 돼? 또 공인중개사 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호 앞에 요거 쓰는 건 뭐 마음대로 정하시는데 여기 이제 중개업소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어기면 뭐예요? 과태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120페이지 제일 끝에 줄까지 다 밑줄 긋죠? 어기면 그 끝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판 실명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간단해요. 내용 자체가 간단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지금 가로 5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간판에 성명 표기 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예요? 제목이 간판이. 이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데 아주 적절한 용어예요. 간판에 사장님 이름 적어라 이런 얘기지. 간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판에 사장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대표 누구 해서. 왜 사장님 이름을 여기 간판에다 집어넣으라고 할까요, 지금? 왜 집어넣으라고 해요? 간판에 사장님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조심하게 돼. 그 공무원이나 직원들 중에 보면 여기 일반 직원 같은 걸 다는 경우 많잖아요. 여기 명찰을 달고 하면 이름을 딱 내놓고 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하잖아요. 상대방이 누가 하는지 바로 이름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에 이름을 딱 받고 하는 거하고 없이 하는 건 차이 나지. 자세가 틀리지. 사무실에 딱 사무실을 얻어놓고 하는 거하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거하고 자세가 차이 나죠. 떠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근거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 칠 거 다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근거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독하는 데가 있잖아요. 감독. 그거 걸리지 않으려고 뭐예요? 조심해. 이름을 딱 바꾸고 하면 뭐예요? 아무래도 좀 조심하고. 이름 없이 하면. 그래서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어떠냐면 중개업소 일하시는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명찰을 달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그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자기 철학에 의해서 달고 해라 해서 명찰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면 그 사람은 조금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근데 여기서 얘기한 간판은 5개 광고물이라고 표현이 돼요. 5개 광고물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보통 간판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저 조문에는 둘 다 쓰긴 하는데 얘가 훨씬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 광고물은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간판. 근데 간판인데 여기 나온 요 세 가지 간판에만 이름 적으면 돼요. 벽면 이용 간판은 벽에 붙이는 간판 있죠? 이렇게 붙이는 간판. 그 다음에 돌출 간판은 튀어나온 간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게 좀 적은데 옆에 인도로 가는 사람이 보이게끔 하는 간판이 있잖아요. 반대쪽에서 보이는 간판이 붙이는 간판이고 또 같은 길로 가는 인도에서 딱 봤을 때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보이게 하는 간판이 있죠. 여기도 이름 적어야 되고 옥상 간판은 좀 드물겠습니다. 이게 근데 옥상에 올려놔놓은 간판인데 멀리서도 보게 하는 간판이잖아요.
그런 간판은 좀 드문 것 같고 이 세 가지 간판에만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간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름 적을 때 이 간판이잖아요. 네. 이름 적을 때 법인 간판일 때는 누구 이름을 적냐면 그치 대표자 이름을 적는 거고 만약에 분사무소다 그러면 분사무소 간판은 누구 이름 적을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는 지점이에요.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 책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분사무소에서 사장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름을 간판에 적어야 되고 여기 간판에잖아요. 만약에 법인 본점 간판은 누구 이름? 대표자. 요 두 개, 요거 분사무소를 잘 내요. 요거 다예요. 근데 이제 이름 적을 때 방법상 잡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아무개 사무소 이렇게. 이런 상호를 쓰는 것은 이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많이 쓰죠. 변호사, 아무개 사무소, 법무사, 아무개 사무소 이렇게 쓰죠.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 그러면 이거 간판 실명제 지킨 거예요. 공인중개사, 김미숙 사무소 이런 식으로. 이런 상호도 가끔 보여요. 가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만약에 간판에 사장님 이름을 적어야 될 걸 안 적었죠.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예요.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좀 과태료 좀 가벼운 것들이죠. 자, 교재에서 이제 시험 나올 것을 밑줄 긋겠습니다. 121페이지. 가로 5번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간판 실명제까지 봤고요. 여러분들은 딱 두 군데를 밑줄 그을 거예요. 다 밑줄 긋지 마시고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벽면 5개 광고물 중 여기 셋째 줄 밑줄 긋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 뒤에 가면 끄트머리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딱 여기까지 딱 밑줄이에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 뭐야 옥상 간판 세 군데 동그라미 이렇게. 나머지 밑줄 긋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자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경우에는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대표자. 대표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앞에 법인 할 때 법인의 동그라미, 대표자 동그라미. 자, 둘째 줄에 가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분사무소 경우에는 이 분사무소의 동그라미요. 그러면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누구의 성명? 책임자. 책임자의 동그라미요. 오케이. 거기만 딱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넘기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경우가 나와요. 간판을 떼야 될 경우가 법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이게 밑에 박스요. 별표 치시고 최근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간판 철거.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떼라고 해요? 간판을 언제까지 떼시라? 지체 없이 떼라. 근데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쭉 있는데 기억번에 가면 이전 신고가 나와요.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사무소 이전 좀 이따 볼 거예요. 사무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기 도봉구로 옮겼어요. 그러면 노원구에 있던 사무실에 옛날 사무실에 걸려있던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떼야지. 근데 안 떼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걸 이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철거해라. 근데 이제 철거 안 하면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철거 안 하면 관청이 그걸 대신 떼냅니다. 옮겼으니까 대신 떼내고 그 떼는데 들어간 인부 비용들이 있죠. 한 20만 원, 30만 원 인부 비용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장님한테 이제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 갔지만 그거 이제 요거에 철거예요. 철거. 또 이제 철거해야 될 것 중에 2번 니은번 보시면 폐업신고예요. 폐업신고 때려친 거지. 노원구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때려쳤어. 폐업했어.
근데 폐업하고 뭐 이렇게 우울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간판 떼는데 또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저기 뭐야 도봉산이나 갔다 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간판을 안 떼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또? 법에 위반돼요. 폐업했으면 간판 떼야 된다고. 안 떼면 또 이제 우리 저 노원구청에서 나와서 떼버려. 안 뗐으니까. 그리고 뭐요? 돈 내놔라, 몇십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등록 취소야. 등록 취소는 뭐냐면 법을 어겨가지고 등록이 말소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 취소한 경우는 이게 강제 폐업입니다요. 그렇죠? 자기는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강제로 그냥 문 닫게 하는 거잖아요. 강제 뭐예요? 폐업. 이때도 뭐예요? 간판을 떼야 된다. 자진 폐업이죠, 이건? 옮기는 건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폐업이에요, 여러분. 노원구에 있던 요 중개사무실인데 저쪽 도봉구로 옮기는 것은 노원구에 있던 중개사무실을 폐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폐업하고 도봉구에서 차린 거예요. 도봉구 가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폐업이지. 그래서 사무소 이전 이거 전부 다 폐업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간판을 뭐요? 지체 없이 철거해라 이런 거죠. 그 세 가지 경우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만약에 등록 취소는 아니고 업무 정지를 당했다고 해보세요. 업무 정지, 영업 정지. 업무 정지가 세요? 등록 취소가 세요? 등록 취소가 훨씬 세지. 이건 3년 동안이나 써가야 되는데 업무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만 일 못하는 거지만 근데 업무 정지 당했을 때는 잠시죠. 잠시. 그래서 업무 정지 당했을 때는 간판을 철거할 사유는 아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야 된다고 봐요. 등록 취소하고 다르죠? 그래서 밑에 공간에다가 업무 정지 X.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광고 왔습니다. 광고. 사실 이제 법 위반 사항 중에서 있잖아요. 지금부터 볼 텐데 법 위반 사항 중에서 법 위반이 돼가지고 단속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광고. 그러니까 이제 관청에서 단속을 해봤을 때 위반 사항이 많아가지고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제 경고장 날리는 경우가 한 5가지 정도가 와요. 문자 보니까 온 거 보니까 그 중에 2등인가가 얘예요. 얘. 광고. 그리고 시험 문제 지금 조문에서 생긴 게 최근에 생겼어요. 이거. 그래서 이 광고 부분은 매년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명칭 이런 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 광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광고를 해야 손님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하는 활동, 사무실에서 하는 활동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실에서 하는 활동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 작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매물을 딴다고 그랬어요. 물건 확보, 전화 작업하고. 두 번째는 광고 올리죠. 이거잖아요, 광고. 매일매일 광고 올리잖아요. 세 번째는 광고 보고 온 손님들한테 뭐예요? 물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전화 작업에서 물건 따서 광고 올리고 보여주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되지. 이 세 가지가 사무실에서 하는 매일매일 일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표시 광고할 때 이 법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건 일단 첫 번째부터 할까요? 부동산 사장님만 광고 낼 수 있어요. 여기도 참 스토리가 많은데,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자격증 따신 분 중에 강남의 사무실에 취직을 했어. 젊은 친구야. 그러니까 젊었다고 해도 30대 초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어디 취직했냐면, 원룸 뭐 이런 거 하는데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좀 있어. 이렇게 있는데 큰 게 있는데 책상이 여러 개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 컴퓨터하고 책상이 딱 배정이 돼 있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고도 올리고 해가지고 전화가 오면 광고 올렸죠? 전화가 오면 물건 보여주고 만나서 보여주고 이제 마음에 들면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갖다가 사무실에서 하는데 그게 해가지고 중개보수 받아들인 걷는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원룸이니까. 몇십만 원 되겠죠. 응. 근데 그 계약이 이제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불경기 때는 그런 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게 괜찮아요. 그건 꾸준히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광고를 올려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 노출시키고 자기 이름 내세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는 자격증을 땄다 뿐이지 그 사무실 사장님이 아니에요. 직원이지. 직원이 광고해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30만 원 벌었다 한 건 해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를 주인한테 떼줘. 그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그 나머지는 자기가 챙겨.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사무실 빌려주고 너희들 알아서 광고하고 너희들 알아서 중개하고 너희들 알아서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쓸 때 이제 도장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사고 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눠 먹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한 1년 만에 왔는데 이 허리띠랑 이 신발 같은 게 다 명품으로 바뀌어서 왔어. 외제차를 끌고 왔어. 뭐 또 새 차를 산 건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온 거야. 돈 벌었다고. 최근 얘기는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자격자인데 그 친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더 많대요. 자기 사무실에. 그럼 자격증이 없어도 그런데 취직해가지고 그냥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철퇴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법이 이거예요. 누구만 광고할 수 있다. 계곡만 광고할 수 있다. 이게 여기 출발이에요. 계공대 아닌 사람이 광고 내면 이건 크게 형사처벌합니다. 형사처벌이에요. 과태료 수준이 아니고 형사처벌이죠. 시장에 가면 등록된 계공이 아닌데 광고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컨설팅 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팅 사무실 차려놓고 자격증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매물 같은 거 광고하면서 중개업을 해요. 중개업을. 그런 사람들 된통 걸리면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 등록된 사장님만 광고 낼 수 있다는 데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도 독자적으로 광고 낼 수가 없어요. 그 밖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광고 낼 때 사장님은 뭘 지켜야 되느냐? 광고할 때 광고 그 매체물에 광고하는 거기에 명시할 사항이 있어. 명시사항. 명시라고 하는 건 적을 게 있다는 얘기고 광고에 올릴 게 있다는 얘기죠. 5가지.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122페이지 보시면 가로 7번에 중개 대상물 광고의 성명 등의 표기 의무라고 돼 있고 옆에가 광고 실명제라고 돼 있고 지금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이게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광고 실명제라고 써져 있는 이 표현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위험한 표현이에요. 아까 간판 실명제는 좋은 표현이에요. 광고 실명제라고 써져 있는데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왜냐? 밑에 보시면 아셔요. 밑에 보시면 박스에 광고에 넣어야 될 게, 명시할 게 4개예요. 4개. 4개. 5개예요, 일단. 그게 뭐냐면 기억반에 보면 사무소에 뭐요? 소재지 동그라미 치세요. 소재지. 주소요. 사무실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가 뭐예요? 전화번호지, 사무실 전화번호. 이 노원구는 전화번호가 뭐로 시작해요? 02 다음에 93 뭐 이렇게 시작해요. 93 뭐 이렇게 그 전화 연락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칭. 그러니까 앞에 그 소재지는 노원구 상계동 뭐 그 정도 들어가면 돼요. 노원구 상계동. 그 다음에 연락처는 아까 02 뭐 932에 뭐 땡땡땡땡 그거고. 그 다음에 명칭. 명칭 뭐예요? 아니 상호인데 여러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광고에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최소한. 그 다음에 등록번호. 중개업소 등록을 하면 고유 등록번호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벼룩시장 그런 데도 보면 등록번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등록번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4가지에다가 자, 니은번 보시면 사장님 뭐가 들어가야 돼요? 광고에? 성명이 성명. 성명의 동그라미. 사장님 이름이에요. 이렇게. 요 첫 번째 요 박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박스 위로 윗줄로 하나, 둘, 3번째 줄 위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보존에 관한 사항은 1절 명시해서는 안 된다. 밑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X 돼 있는데 보존에 관련해서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들어가서 보조원이 사장님 이름을 갖다 내세우는 척 하면서 보조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소공은 어떨까? 소공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소공은 사장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고 소공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소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지. 보조는 절대 안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광고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약간 소공하고 보조는 차별하죠. 잘했죠. 보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것도 몇 번 나와서 시험에서. 예.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그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이겁니다. 이거. 요새는 다 인터넷 광고죠. 네이버 광고, 인터넷 광고, 예? 매일매일 네이버 광고. 자, 이렇게 인터넷 광고가 대부분이에요. 광고할 때는 아까 봤던 5가지 있었죠. 나중에는 이거 암기할 겁니다. 암기할 건데 5가지.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가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전화번호,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이렇게. 그래서 5가지는 기본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까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광고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개는 깔고 가는데 인터넷 광고다 그러면 5가지에다가 더 들어간다고 잔뜩. 그래서 그 밑에 회색 바탕 박스 있잖아요. 회색 바탕 박스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동그라미 2번 제목에 있잖아요. 제목에서 어디에 크게 동그라미 치시냐면 인터넷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크게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럼 인터넷 광고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이때 회색 바탕으로 바로 내려와야 돼. 그렇죠? 회색 바탕에 보면 인터넷 광고할 때는 1번 소재지 나오죠. 그 소재지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형태. 매매냐, 전세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좀 중요합니다. 6번 보시면 6번에 총 층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할 생각 마시고 그냥 찾고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 번 들으셔요. 인터넷 광고할 때 여기 요건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광고 올릴 때 여기 안 적혀 있으면 광고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냐 7층짜리 건물이냐 이 말이에요. 7층짜리 건물에 어디가 매물로 나왔다 이런 뜻일 수 있는데 총 층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몇 층짜리 건물이다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용 승인 받은 날, 준공 떨어진 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12년 7월 10일 이렇게 준공 떨어진 날을 광고에 올려야 되고 대장이 나와요 이거. 그 대장이 나온 거 옮기면 돼요. 그 다음에 방향도 광고에 넣어야 돼요. 방향, 남향이다 이런 거예요. 표시 안 하면 광고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방 3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형광펜을 칠할 게 있어요. 자, 입주 가능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입주 가능일이면 뭐 예를 들어 2023년 1월 6일 이렇게 입주 가능일. 형광펜 칠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즉시 입주 가능.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것은 거기 비어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비어있지 않고 있긴 한데 들어오기만 하면 이사 나가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나오죠.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이게 특히 이제 저 오피스텔 이런 것은 주차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주차 때문에 좀 많이 좀 그게 있죠. 그래서 주차 대수가 예를 들어서 뭐 123대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세대별 이제 주체 대수를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주체 대수가 0.7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세대별 이렇게 되고요. 그건 한 세대당 한 대가 안 되네 약간 그런 뜻이고. 요거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이것도 이제 다툼이 있어요. 관리비를 갖다 관리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얻기도 하고 안 얻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관리비, 주체 대수, 입증 안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있으면 뒤에 나올 내용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관리비 오죽했으면 이걸 명시하라고 그럴까, 그죠? 근데 관리비 같은 경우 30만 원이면 관리비 30만 원 나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거 세 가지는 형광펜 칠하셔야 돼. 암기하면 좋지만 이거 암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그냥 뭐야 가시면 돼. 맞추면 맞추고 못 맞추면 못 맞추고. 근데 이제 틀리게 잘 안 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아.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광고할 때는 아까 5개가 명시가 돼야 되고 인터넷 광고는 추가되는 게 뭐 잔뜩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표시 광고할 때 뭘 빼먹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관리비를 빼먹었어 이렇게. 그러면 과태료. 웃으면서 받을 수 있죠 이거도. 근데 빼먹을 수가 없어 이건. 왜 그래요? 안 적히면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근데 시험에는 나오니까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위반 사항이 많은 게 광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많은 게 그게 광고 넣으세요. 다 들어가는데 엉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그래. 여기가 위반 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잔뜩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부터 123페이지 동그라미 5번 123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온 거 있죠? 동그라미 5번에 두째 줄 밑줄 그으셔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줄 이렇게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5번을 별표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박스가 있죠? 그 기억본 보시면 중개 대상물이 존재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라고 돼 있죠? 그렇게 읽으신 뒤에 그 뒤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뭐라고 적으셔야 돼? 허위 매물이다. 허위 매물이 있단 말입니다. 부동산 광고에도. 심지어 이런 것도 허위 매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나온 물건인데 올려놨었어요. 근데 나갔어요 이제. 근데 안 내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 허위 매물 될 수 있어요. 나갔으면 전세 나갔으면 팔렸으면 빨리 즉각 삭제 내려야 돼요. 계속 놔둬. 그러면 그것도 허위 매물 될 수 있다고.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이거 이제 아까 100만 원의 과태료는 웃음이 나오지만 500만 원의 과태료는 약간 쓴웃음이 나오죠. 자, 또 봐요. 이제 니은번.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이것이 밑줄 그어보세요. 거짓으로 표시 광고와 거짓 광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거짓 광고. 거짓 광고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아까 보시면 관리비 얼마라고 그랬어요? 30으로 올려놨죠? 광고할 때 관리비 30으로 올려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계약할 때 보니까 관리비가 얼마예요? 50이야. 그런 게 거짓 광고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짓 광고 같은 거는 꽤 있어요. 허위 매물도 꽤 있어요. 응? 암암리에 그냥. 왜요? 광고 올릴 때 우리도 이제 이런 물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막 보여주는 것도 있고 유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허위 매물 광고도 보면. 그래서 털면 다 나올 걸. 자, 그다음에 요 과장 광고가 구등에 나옵니다. 과장 광고 보시면 뭐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에 뭐라고 하냐면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두 개예요. 니은번이 두 개. 니은번이 하나는 거짓 광고, 하나는 과장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노원역으로부터 10분. 노원역으로부터 10분 이런 거. 근데 노원역에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막 걸어가는데 25분 걸리더라. 근데 뭐라고 적어놨어? 10분. 뭐가 생각된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이게 무슨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저 과태료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8번 가면, 가로 8번 중요합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인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정보의 바다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이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허위 매물 광고 이거 하는 걸 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단속을 해야 돼. 그래서 단속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모니터링이라고 불러요. 단속하는 걸 모니터링. 그 인터넷 표시 광고를 모니터링해서 단속을 한다. 누가? 형광펜 칠합니다. 누가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제목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형광펜. 여기 시험에 나올 때 등록관청으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등록관청이 모니터링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등록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실 수 있어. 모니터링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저기 127페이지 가면 사무소 이전으로 와봅니다. 가만 있어봐. 교재가 조금 순서가 틀려서. 자, 사무소 이전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27페이지. 사무소 이전은 간단히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넘겨야지 속도를 내지. 자, 여기 보면 동지학구에 있던 사무실을 강동구로 이전합니다. 이전 절차인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동지학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짐을 싸서 사장님이 옮겨요. 이전. 그리고 나서 강동구청에 쫓아와서 이사 왔어요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요거 1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10일 넘어가면 요것도 과태료야. 신고. 자, 신고할 때는 이 사무실에 걸려있던 이 등록증 있죠, 등록증. 등록증을 떼가지고 와서 등록증 고쳐주세요, 등록증 바꿔주세요 하는 거. 왜냐면 요렇게 옮겨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어버려요, 여기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쪽에 있을 때 사무실에 등록증 걸어놨을 텐데 등록증은 동자구청장 써진 등록증이죠. 거기도 주소도 옛날 주소죠. 근데 요리 오면 이제 등록증 걸고 또 해야 돼요. 여기 똑같이 등록증 걸고 할 건데 이 등록증은 이제 강동구청장 해야 되고 주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 갖다 주면서 고쳐주세요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돈 받아 먹고서 서류를 확인한 뒤에 고쳐주죠. 재발급해준다. 그러면 요 사장님은 다 했어요. 이사 와가지고 등록증 갖다 주면서 고쳐주셔 해서 그 등록증 재발급 받아가서 걸고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폐업하지 않고 사무소를 옮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법이. 그래서 실제 사무소 옮기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옮기는 거 실제 있습니다. 옮길 때 폐업하지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등록관청이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청장이 이제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동구청장이 동작구청장한테 야, 이 사장님 등록대장이 등록카드예요. 이 등록대장 처음에 등록을 여기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 동작구청장이 등록대장 카드를 만들거든. 그거 갖고 있던 걸 뭐라 그래요? 나한테 줘. 왜냐면 내가 이제 감독관청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감시할 테니까 넘겨줘라고 요청하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요 등록대장인 카드가 넘어가. 이 등록대장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사장님의 생활기록부야. 여기에 영업정지 당하면 영업정지 받았다고 적히고, 휴업하면 휴업했다고 적히고, 분사면 설치하면 설치했다고 적히고, 생활기록부. 그거 이제 필요 없지, 여기는. 넘겨주는 거야. 등록대장. 그러면 그다음부터 누가 관리해, 이제 이 중개업소 사장님은. 이거 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됐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하는 절차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단계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동작구에 다른 동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 다른 동. 동작구 상도동이었다가 노량진동으로 이전해요. 이건 구는 안 바뀌고 이제 동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사 오고 10일 내에 재빨리 신고하고 등록증 고쳐야지. 주소가 바뀌니까 고치는 거예요. 등록가치가 안 바뀌지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재발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는 송부 요청, 송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 이전했을 때는 3단계. 등록관청이 바뀌는 경우는 몇 단계? 5단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정리해 볼게요. 교재 128페이지 가보셔요. 128페이지 2번에 가로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랬죠? 언제까지 신고해요? 10일 이내. 그 다음에 어디 쫓아가서 이전 신고해요? 아니. 이전 후 등록관청. 거기가 포인트. 첫 줄이 나오잖아요, 지금.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 밑줄 그어놓고 10일이라는 그 숫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형광펜을 이전 후 등록관청에 여기다 형광펜. 거기가 핵심이요. 이전 후 잘 보셔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거기가 형광펜.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이전 신고는 10일 내 하는데 특히 뭘 가져가냐면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뭘 떼가야 돼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뭘 떼가야 돼? 등록증 밑줄.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등록증 밑줄 그으시라고. 그러면 이 등록증 가져가서 이전 신고하면 가로 3번. 등록증 어떻게 해요? 재교부. 제목만 필요해요. 재교부. 그 다음에 가로 4번. 등록관청 상호간의 송부. 제목. 그 다음에 가로 5번 별표를 일단 쳐두시고 두 줄을 밑줄 그어두시고 가로 5번. 자, 칠판 볼게요. 동지학구에 있을 때 이 부동산장님이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날인해야 될 건데 날인을 안 한 거예요. 사장님이. 그럼 도장 안 찍은 게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래서 동작구청장이 요 사장님한테 영업정지 때리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절차를 진행 중인데 위반행위가 이건데 진행 중인데 쑥 이사 온 거야. 요렇게 이사 와버리면 동작구청장은 영업정지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야 지금. 그러면 동작구청장은 첫 번째 막 미친 듯이 쫓아와서 영업정지를 때린다. 아니면 두 번째 점잖게 일러갖고 영업정지를 때리게 한다.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쫓아온다. 이러면 미쳤다고 그런다. 이거 안 되고 어떻게 점잖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쏙 아주 아프게 때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잘못은 이쪽에서 했습니다만 이사를 오면 요 새 등록관청에서 기다렸다가 때린다고요. 넘겨받아갖고. 그러니까 요렇게 막 진행 중인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러갖고 때린다. 자, 밑에 두 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 누가 때린다? 거기가 포인트. 이전 전 아니면 이전 후? 이전 후. 자, 됐어요. 이제 130페이지 가보시고. 뭐냐면요. 분사무소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에 이제. 자, 분사무소는 뭐냐면, 여기 가만히 보면, 원래 사무실은, 요 전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그대로 보면, 자, 원래 사무실은 자격증 하나당 몇 개? 여기 대원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사무실 한 개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인데 사무실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예외적으로. 누가 그래요? 법인. 법인은 법인이 한 명의 사장님이에요. 법인 자체가. 근데 사무실이 이렇게 지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분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한 개 아니고, 주된 사무소 물론 있어요. 한 개만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 개, 지점 때문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외예요. 분점을 쓸 수가 있어, 법인은. 근데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분점을 못 내. 할아버지도 못 내. 여러분도 못 내고. 누구만 낼 수 있어요? 법인만. 그래서 법인은 좀 예외예요. 그런데 여기서 법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 특수라고 돼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단위 농협이에요. 지역 농협. 이게 보면 농협도 농협중앙회 해가지고 있고요. 지역에 가면 단위 농협이 또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야 아마. 저 강동 가니까 강동은 있더라고 거기도.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지점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이 있다고. 성남 농협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 농협이 있으면 이 단위 농협에서는 이 농지를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농협이 대표적인 특수법인이에요. 그 법에서 농어협동조합법에서 농지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법에 나와서. 그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 될 거예요. 거의 초창기에 제가 성남 농협에 가서 직원한테 물었어. 여기 농지 중개하냐고 물어봤어. 그 성남 농협의 남자 직원이 돈 세다가 돈 세고 있었어 그때. 저를 딱 보더니만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게 있다고, 여쭤볼 게 있다고 여기 농지 중개해 주냐고 물어봤거든 제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을 세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하는 눈빛이 이 미친놈 다 봤네 이렇게. 자기가 농지 중개할 일 뭐가 있어 자기는. 그렇잖아요. 금융 위주로 하잖아 활동을. 돈놀이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법에는 농지 중개할 수 있다고 써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하는가 보다. 그치? 그 생각이, 잘 안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 근데 통계를 한번 그때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한 해에 농지가 지역 농협이 중개해준 농지 그 거래 건수가 5건이다. 그때 당시 5건. 지금은 미미하죠. 지금은 뭐 그때보다 많을 수는 있어. 조합원 농지 중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조합원 농지 관련해가지고 뭐 팔아달라고 하는데 마침 뭐 조합원이 그 농지 뭐 살 사람이 있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중개해요 농지 특수법인이에요. 이러한 단위 농협, 지역 농협까지도 법인에 들어가니까 분점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일단은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교재는 어디 가냐면요. 여기 봐봐요. 저기 그 130페이지 보시면 130페이지 가보세요. 130페이지 막 기출문제 표시가 많이 돼 있잖아. 네모 3번.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돼 있죠.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인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밑줄 그으셨죠? 네모 3번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형광펜을 어디 칠해야 되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인사는 첫 마디에다 형광펜을 칠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옆에다가 이걸 써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인인사인 개공 X 할아버지 X라고 써두셔야 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누구만 설치할 수 있다?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일단 그걸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분사무소 낼 때, 자, 보세요. 칠판 보시고. 다 했어요. 분사무소가 한 문제라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할 때는 분사무소 낼 때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에요. 동지학구에 여기 주된 사무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분사무소를 낼 때 노원구에 분사무소 낼 수 있어. 근데 분사무소 낼 때 동지학구에다가 이렇게 분사무소를 설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점 있는 데는 무조건 빼야 돼. 두 번째는 노원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여기 있으니까 내는데 노원구에 영업이 잘 된다고 여기다가 또 분사무소를 낼 수는 없어. 두 개는.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 개를 못 넘는다고 돼 있죠. 좀 이따 밑줄 그을까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여기는 책임자를 앉혀놔야 돼. 이 책임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 책임자가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써주고 도장 찍을 사람이 이 사람이야. 부동산 사장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특징이 뭐냐면 주된 사무소는 본점은 본점대로 계약서 써. 누가 써주죠? 본점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로 또 계약서 쓴다고. 누가 쓰죠? 책임자가. 본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쓰고 여기는 책임자가 쓰고. 그래서 요 대표자도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죠. 뭘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도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책임자도 뭐야?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된다.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점 사장님, 지점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지. 의미가. 이렇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보면 이래요. 다시 보면 일단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무조건 빼야 되고 시공구별로 한 개를 넘을 수는 없어. 책임자 앉혀놔야 되는데 책임자가 증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라고요. 특수법인은 아까 특수법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단위농협, 지역농협, 특수법인. 여기는 지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이니까 지점, 분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낼 수 있는데 아까 5건밖에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특수법인은 분점을 낼 때 그 분점의 그 책임자 있잖아. 책임자 이 사람은 꼭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죠? 그 지점장이 자격증까지 갖고 있을 필요 뭐가 있겠어? 어차피 계약서 거의 잘 안 쓰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역 농협이 그 지역 농협에서 농지 중개해 준다는 것도 그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있는데 그 책임자가 자격증이 없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시험은 맨날 내요 저걸.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맨날 내주면 뭐 어쩔 때는 좋기도 하지 우리는. 예? 자 여기까지 가볼 거예요. 자 밑줄 밑에 가시면 설치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밑줄 거기까지만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공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 동그라미 4번 또 밑줄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공구를 제외한 시공구별로 설치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있는 데를 제외한다고 돼 있죠. 요게 칠판에 쓴 것처럼 3가지 요건이에요. 나머지 밑줄 안 것은 읽지 마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의 나온 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주의 밑줄.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하여는 둘째 줄 남았죠 지금? 법인에 대하여는 가로 할 거 무시하셔요. 지역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지역농협동조합, 그죠? 그 법인에 대하여는 둘째 줄 동그라미 1번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동그라미 1번 요건이 뭐예요?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요건이 뭐예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형광펜 칠해 놓으셔야 돼. 근데 오해 소지가 있어요. 조심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거 여기 보면 이런 지역 농협은 책임자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책임자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마지막 이제 칠판 설명드리고 밑줄 긋고 숨 마실 텐데 잡으세요. 분사무 설치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응? 분사무 설치하는 절차가 3단계 절차인데 어떻게 하냐면 동작구에 본점이 있는데 여기 노원구에다가 분점을 내려고 그래. 누가?
중개법인이. 그럼 중개법인이 노원구에다가 이렇게 분사무소를 내는 거니까 노원구청장한테 가서 야 여기다 분사무소 설치한다라고 얘기하고 신고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분사무소를 노원구에 설치하지만 설치 신고를 어디 가서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냐면 동작구청에 가서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개법인의 등록 카드인 등록대장은 오로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 동작구청장이 법인 카드를 갖고 법인의 등록대장을 갖고 있어. 거기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신고를 해. 이게 핵심이지.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중개업소 오픈할 때처럼 수수료 들어가요. 서류도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이거 넘어가요. 돈 들어가고 서류 갖다 내면 여기 동작구청장이 어떻게 하느냐. 동작구청장이 돈 받아 먹고 서류를 넘겨서 확인해. 서류가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고 확인서를. 신고 확인서가 뭐냐면 요 분사무소에 걸고 영업할 그런 서류예요. 신고 확인서를 줘. 그러면 여기다 걸고 영업하시면 돼. 여기 주된 사무소는 뭘 걸어놓고 영업할까? 주된 사무소에 걸려있는 것은 뭐라고 부를까? 등록증. 그죠? 분사무소에 걸려있는 건 뭐라고 불러요? 신고 확인서. 이게 등록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사무소 등록증. 그럼 그 주잖아. 그럼 걸고 하시면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원구에 분사무소를 차리는데 노원구청장한테다가 얘기한 게 아니고 동작구청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노원구청장은 분사무소가 들어선 걸 모르고 앉아있지. 근데 여기서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알려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체 없이 통보. 3단계 3단계. 설치 신고 여기다. 그럼 신고하기 위해서 줘. 그리고 지체 없이 통보. 쉽죠. 공부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가 근데 한 문제씩 나와요, 보통. 자, 우리 교재 보면 131페이지에서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법인인 기업 공인인사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 그시고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 수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서류를 내야 된다고요? 형광펜. 그렇지. 둘째 줄에 형광펜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형광펜. 그거 중요해요, 그거. 그러면서 가로 2번 가면 수수료 내는 거 맞죠? 가로 2번에 행정수수료 납부라고 돼 있죠? 밑줄만 그으세요, 제목을. 돈 내야 됩니다. 행정수수료 납부. 그 다음에 가로 3번 신고 확인서 교부 및 통보. 두 개 나눠줘야 돼요. 자, 논리적으로는 신고 확인서 뭐예요? 교부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그래서 밑에 세 줄을 읽고 수업을 마칩니다. 분사무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했을 때는 신고 확인서를 갖다가 교부해야 되고 교부하고까지가 끊어서 읽을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지체 없이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바로 노원구청장에게 뭐 한다고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밑줄. 그죠?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간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